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무려 20여 년간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등록된 아동들이 지난해에만 3,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들까지 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림자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자 아이들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훈입니다. 네,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제주도의 한 주민센터에 40대 A씨가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딸이 어머니 A씨에게 자신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딸 3명이 모두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세 자매의 나이는 23살과 21살, 그리고 14살. A씨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숨진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오다 보니 자매를 출산한 뒤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한 명이 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가출했다며 경찰관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집 나간 여성이 키우던 아이가 홀로 남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대로면 올해 13살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지만 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잠깐 뉴스를 들으셨는데요. 앞 뉴스는 제주에서 발생된 일이고 그 뒷 뉴스는 서울 은평구에서 지금 나온 뉴스인데, 이 두 분 이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사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뭐 좀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땅히 좀 받아야 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사회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전성훈 편집장님. 저는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애가 아직은 어리거든요. 예.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일단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존감이라고 했을 때 이걸 자가 존중감이라고도 하지만 자기 존재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기 존재 가치를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사회 속에서 자기가 찾아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분이 오늘 이 주제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그렇게 토로하셨다고 제가 제작진 통해서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성훈 편집장님? 일단 우리가 이 토닥토담 처음 시작했던 게 추석 특집 프로그램, 네, 가족 이야기 하면서 했는데,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또 설을 앞두고
또 다시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네요. 그 주제로 이렇게 조금 돌아왔는데 사실 부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편부모 가정이거나 또는 이제 이주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각 가정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리포트도 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살피기가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반화해서 여기가 좀 어렵다. 네네. 다 이제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윤성은 평론가. 저는 일단은 솔직히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에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전 다른 관점에서 좀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참 이웃들과 대면하는 게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제가 뭐 방송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그 학교에 갈 시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아이를 본다고 한들 제가 말을 걸고 왜 여기 있니?라고 물어봤을까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성 모드에서. 네,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라 애들이 학교에 안 가도 이상하게 또 보이지가 않는 걸 그렇죠. 2년째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성도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지는 뭐 아주 충분히 알 것 같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단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뭐 조금 전에 뭐 전성훈 편집장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사정을 따지고 들어가면 또 저마다의 사정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결국은 권리를 부모의 이게 무관심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박탈해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리나 첫 문장이 이제 많이들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다가 이제 만난 이제 모임인데 그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출생 신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인데 보편적 출생 신고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전국의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 가운데 이제 시설 내 보호되고 있는 아동 가운데서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146명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설 밖이나 일반 가정에서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한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 정도가 출생 신고가 누락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역시 이 단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아동 학대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 그 178명이 이제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아동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 그 자체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을 따져 보면은 결국에는 뭐 부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 한 건데 그 사례들이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몇 가지 사례 본 것처럼 사실혼 관계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안 낳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는 이제 부모가 지적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느라 너무 바빠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법률이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17조 금지 행위 중에서 6항이 아동 양육을 방임했다 하는 경우에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이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출생신고하려고 그러면 뭐 유전자 검사해야 되고 뭐 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그 사람의 경우에 그 앞에 들은 그 오디오에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좀 주목해봐야 될 점으로 다가왔는데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딸이 나 출생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출생 신고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망 신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자기 딸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좀 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속에 이미 이제 모든 근데 꼭 두 분의 말씀이 아니라 다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출생 신고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죠? 사실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생 신고가 되면 등록이 되고, 그러면 등록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아이는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냐. 이러면 사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동 수당 주고, 양육 수당 주고. 근데 그러면 그 다음 학교 보내고 의무 교육 시키고. 근데 제가 좀 너무 그러니까 과문해서 그런지 그거 말고는 상상이 되는 게 없으니까 생각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러면 충분하냐? 한번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부모 밑에서 산다고 해서 아이가 늘 행복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보건복지부하고 이 저기서 아동 학대 사망 사고 이 발생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 19,214건 그런데 2019년이 되니까 41,389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나 이 아동 방임 같은 거를 사실 예민하게 신경 써서 보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아동 학대하고 아동 가해자 중에서 부모가 77%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최대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부모가 있는 것이 기본 옵션인 사회인데 그조차도 이렇게 77%인데 이 가해자가 빠지니까 그러면 가해를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가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인데 부모가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는가라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비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건 맞긴 하죠. 그렇죠. 참 답답한 이야기고 뭐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또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누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한 편을 선택을 해서 영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윤성은 평론가께서 이제 관련 영화를 하나 좀 이제 골라주신 게 있어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2018년작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나딘 라바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작품 뭐 늘 그래도 어쨌든 좋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지만 이 작품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을 정도로 뭐 참 좋은 작품이고 잘 만든 작품이고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 봐도 참 저 좋은 작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일수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가 많아가지고 참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참 어렵긴 해요.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레바논의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12살로 추정되는 소년 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출생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인이 부모님이 11살밖에 안 된 여동생 그 사하르를 가게 주인한테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실패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가출을 해서 만난 사람이 그 시리아 난민인 그 티게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제 그것도 뭐 그 가짜 신분증에 있는 이름인데요. 티게스트라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티게스트는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돌보면서 잠깐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이제 티게스트가 이제 경찰에 끌려가게 돼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자기가 아들 요나스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모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 12살 난 소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얘를 이제 떠맡게 되니까 가진 수를 다 써보지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돈을 받고 어떤 그 남자에게 떠넘기게 되죠. 네, 그리고 자기는 그 돈으로 이제 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제3국으로 그 마지막 단계로 신분증 같은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의 그 출생 신고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가출했는데 마지막으로 집에 갔더니 이제 엄마 아빠를 마주치게 됐는데 봤더니 그 시집 보낸 딸이 병원 문턱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자인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자기 동생과 결혼한 그 남자를 찌르게 되는데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되고 교도소 안에서 자기 부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아동 학대에 관련된 그런 뭐 그 사례를 이제 신고를 받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전화를 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정에서 재판을 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현재와 이제 과거를 오가는 식으로 이 영화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던 이 자인이 자기를 낳아서 이제 키우겠다고 한 이 부모를 고소하는 거죠. 왜 나를 낳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재판의 어떤 골자고요. 이제 부모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누구보다도 내 자식인데 내가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를 하는데 고소한 그 혐의가 나를 태어나게 한 죄. 네. 이게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이고 결국은 이거잖아요. 조금 전에 윤석원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느냐. 이거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 결국은 이거 아니겠어요? 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참 그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에 자식이 할 수 있는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자식에게 받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준비를 하시라. 첫 번째는 왜 이 힘든 세상에 날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실지 준비를 하시라. 다른 한 가지는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시라. 되게 모진 말이긴 한데 네.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정작 그에 대한 답을 준비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 영화 가버나움 저는 사실은 꽤 여러 번 봤는데 한 번도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왜요? 힘들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영화 보는 게. 예. 그런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지금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인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가버나움이 뭔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가파르나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하지만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도시가 쇠락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저는 뭐 일종의 비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 지명 자체가 주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지역 그건 결국에 미래를 자기네가 말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네.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는 곳.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게 그 자인의 엄마, 그다음에 또 요나스의 엄마가 과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들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관련 영화인 가버나움 이야기까지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됐는데요. 자, 그 얘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죠. 이 영화에는 2명의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인의 엄마가 있고 요나스의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자인의 엄마와 요나스의 엄마는 좀 다른 성격의 엄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자기 자식 출생신고를 안 했죠. 둘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나스의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 체류자인 게 신원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구치장으로 끌려감으로써 결국 이제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한 이런 결과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인의 엄마와 요나스의 엄마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다른 케이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스의 엄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하던 뭐 가정부 같은 걸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잘 사는 집에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또 같이 일하던 어떤 남자랑 사랑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남자한테는 뭐 버림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낳았죠. 아이가 생겨서 자기는 그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나와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뭐 청소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 이제 애를 쓰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다가 결국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걸로 나오는데요. 네, 자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출생신고를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 돈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 때를 놓쳐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그 집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생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세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리고 형도 있어요. 자인의 형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자인의 어머니도 거의 같은 나이에 시집을 왔다고 돼 있거든요. 사하르처럼 11살 정도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뭐 가임기가 굉장히 기니까 계속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 생기는 대로 이제 계속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자인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피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지지도 못한 아이들을 계속 낳는다라는 거죠. 또 자인이 굉장히 그 좌절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자인이 그렇게 이제 그 남자를 찌른 그 혐의로 구속되어 있을 때도 엄마가 면회를 하면서 또 신의 축복이라 그러면서 또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에 그 자인이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배우가 전문 배우가 아니에요. 진짜 난민이에요. 시리아 난민이에요. 사실은 이 배우가. 그래서 사실은 뉴스까지 나왔죠. 네. 이 영화가 그래서 참 뉴스를 탔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배우가 전문 배우도 아닌데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 눈빛 보면. 네, 너무 좌절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정말 칼로 신장을 찌르는 것 같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또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클 것이 나처럼 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암묵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인의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이제 꼬집고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계속 생산하는 이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인의 엄마가 11살에 시집을 왔으면 계속해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자기도 이제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재판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인도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요나스를 키우면서 저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나이에 자기 엄마와 비슷한 나이에 그래도 이 아이를 키울 때 그걸 이제 돈 받고 이제 업자의 손에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도 그 책임질 수 없는 아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케이스로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떠맡게 된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바로 거기서 이제 감독의 의도가 악순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이 거기서 그리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물론 어떤 엄마로서의 어떤 도리나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악순환 구조에서는 뭔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현실. 그 레바논이란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내전을 오랫동안 치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나 어떤 인종이나 난민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모자이크 국가라고 하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 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역에서 이제 난민들도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내전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랍 특유의 이제 조혼 간섭, 우리도 이제 예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인의 엄마가 충분히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자인의 엄마가 조언을 하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낳아야 되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성,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제 막 초경을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생리대 보금 얘기하듯이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훨씬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피임기구나 이런 것들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조금만 좀 확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시집 보낸 거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를 우리도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어르신 많이 계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오빠딸이 하나 쥐어주고 그냥 뭐 결혼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남의 집 보내서 그냥 그 가서 살라고 한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되게 많은데 학교 가보면 같은 학급 학년인데 나이가 1살 2살 저보다 많은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미루다가 그래도 그때는 마을 공동체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왜 애 출생 신고 안 하냐. 내 집 면사무소 직원이 같은 동네에 하라고 권유해서 그때 가서 출생 신고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가정법원 가가지고 이거 다시 갱신해서 남들보다 1년 늦게 학교 갈 뻔한 거를 생년을 그러니까 제 경우에 사실은 이게 조금 남다르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조금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게 되게 3살 때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남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고를 제 경우도 그러고 이제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아이가 돌은 지나야 그래도 얘가 살지 죽을지 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얼마 전 일이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미룬 경우도 되게 많아요.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 대안으로 이제 출생 통보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9.5%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서 출생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6월에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동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왜 그 늦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출산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갖고 한 거 아까 뭐 그 축복이다 신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복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많다는 거죠. 있겠죠. 요새 베이비박스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베이비박스에 작년 한 해에만 137명의 영아가 담겨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층은 대개 한 65% 정도가 10대에서 20대의 이제 미혼 가정 출신 아이들이 거기 당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출산이 외부에 알려지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만약에 출생 통보제가 도입이 되면은 병원에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어찌 보면 또 이제 그럼 그림자 아이는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베이비박스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과거 이제 고아원이라고 불렸던 그 앞에 이제 놓고 가고 그러면 그래도 그 아이들은 출생 신고는 이루어지죠. 부모의 손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자 다시 말해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 이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입양특례법이 배정이 된 이유가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입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하자고 우리가 어린이들의 권리, 그러니까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자고 했는데 이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버려지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자 아이로 돌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또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나스라고 하는 갓난 아이의 어떤 그 모자이크 케이스. 그 모자이크 케이스는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출생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불법 체류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자 아이들에는 그런 어떤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따로 떼어서 짚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경우에 불법 체류자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죠. 우리가 네. 아는 네.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걸 우리가 뭐 많이 알고는 있는데 네. 그런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까지 좀 반대되는 경우이긴 한데요.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과는 달리 또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 또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주자, 그러니까 불법 이주자, 미등록 이제 이주 노동자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불법이 되고 있는 사회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89년에 유행 아동 권리 협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준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91년에 여기 가입을 했어요.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또는 난민 가정에서 출생한 애들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출생 신고를 받아주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아이. 이 아이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초중고생이 지금 현재 536만 정도 된대요. 거의 이제 한 54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핏줄이 다르니까 그렇다. 같은 혈연적 뿌리를 갖고 있는 탈북민 가정의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또.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출생신고되고 법적 보호받고 권리가 부여되는데 만약 이 부모가 외국에서 애를 낳고 들어오면 그게 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가버넘 영어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이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인신매매를 하는 어떤 그 상인 위조 증명서도 만들어주고 돈을 받고 증명서도 만들어주고 인신매매도 하는 그 상인이 그 주인공 자인에게 그럼 출생 그 기록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인이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 번 되물으니까 네가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와라 그러거든요. 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거죠. 아니 불법 체류자의 자녀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든 탈북민의 자녀든 인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자력으로는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돌볼 수조차 없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존 버거라는 사진 작가면서 에세이 작가가 그 제7의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난민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불사의 존재라고 이런 사람들 불사의 존재가 된다. 죽지 않는 존재. 왜 죽지 않냐? 애초에 태어난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 끔찍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창고 아주 불 하나 나오지 않는 어두운 창고에서 사람들을 뭔가 구출해내는데 거기에 그 어린 요나스가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구에 보내져서 어떻게 될지 뭐 그건 제가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그렇게 되어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파주에 가다 보면 그 무연고 묘지가 있어요. 무연고 사람들을 이게 해마다 저기 하는 그 중에서는 아예 그 이름이 없는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이제 죽었어도 가족이나 누구를 찾을 수 없어서 이 존재 증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 무명아, 무명남, 무명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년 정도 그 납골된 거를 보존하다가 결국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게 굉장히 현재도 많이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제 끊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검토를 해봤지만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또 음지는 또 상대적으로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이 산부인과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버리는.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솔직히 있을 수 없죠. 네. 어디에나 구멍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윤성원 평론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제 주변 이웃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런 어떤 반성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돌아가면 이런 얘기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결국은 이거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기리의 독서라는 책에 그 산타클로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어느덧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기보다 이제 우리가 선물을 줘야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산타클로스는 해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산타클로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그렇죠. 맞잖아요. 돈은 내가 쓰는데 애들은 산타클로스한테 고마워한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되게 이제 투덜거리면서 억울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값이다. 뭐냐면 엄마 아빠 같은 너의 혈연 말고도 이 세상 어딘가에 숨어서 너를 지켜보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의 상징을 주기 위한, 이런 마음의 꿈을 주기 위한 것이 산타클로스의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부모라는 게 어떤 나하고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 사회 이웃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당위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연령은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건 처벌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주변에 우리 마을에 어떤 애가 있는데 쟤는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은 아닌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안 가요. 매일같이. 그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의심해 볼 수 있고 주민센터가 되든 경찰한테 의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네. 요즘에 또 근데 홈스쿨링이나 또 대안학교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좀 아니죠. 알기 어렵다는 왜냐하면 것도. 아니 저는 주민 입장에서 얘가 왜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될 시간에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냐 그다음에 동네에 있냐 조사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에 입각해서는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면 일단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민센터나 경찰에. 네. 한번 확인을 거치는 거는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조사는 의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얘기하시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부모 자식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소유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고 그 아이 한 사람이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주변 공동체가 지금 이제 우리 JB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필요는 반드시 있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굳이 어떤 뭐냐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주제인 그림자 아이로만 한정을 한다면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보이고 조금만 한 번만 어떤 연락을 한다면 찾아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동학대 희생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층간소음인데 그 위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그냥 아이가 쿵쿵쿵 뛰어다니면서 나는 소리면 좀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 어찌 보면 고마운 소리이고 그 이후에 나는 소리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 했을 때는 그걸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그 우리 도입부에서 뉴스 들었던 제주도의 경우에 20몇 살이 될 때까지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모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자라왔을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걸 솔직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몰랐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
이거는 뭐 남의 집안 일이니까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이웃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림자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한번 그 얘기를 해봅시다. 부모의 자격이라는 이야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말로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는 뭔가 분명히 좀 얘기는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저는 자식이 있지만 사실 제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것이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키워주신 이제 작은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지만 과연 내가 좋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성장시킨 게 과연 뭐였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정을 기울여 줬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산타클로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부에서 부모라는 말이 없대요. 보호자 1, 보호자 2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엄마만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빠만 둘이 있을 수도 있는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미래 부모라는 건 꼭 혈연의 연결뿐만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안전이나 존엄이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고 보호하려는 사람 그리고 고아라고 해서 차별적이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애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아이로 만들지 않는 사회. 그다음에 뭐 너네 부모님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애를 차별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윤성은 평론가님.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출생 통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출생 통보제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그 보호 출산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생 통보제를 하게 되면은 그 부모의 신분이 밝혀지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의 신분은 딱 밝혀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양 아들도 다 자기 엄마가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입양을 보낼 때 내가 누군지 입양아가 날 찾을 수 없대.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를 이제 또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도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부모의 자격이라는 게 아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해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아이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낳는 데서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아동학대라든가 집에서 아이를 가둬놓고 키우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 좀 분명히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는 폭력이죠.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격을 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빈곤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못하면 다른 방책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기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삶의 요건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방적 폭력. 저는 그게 부모의 자격을 가르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따져야 되는데 가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그런 부모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사회를 향해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기대도 할 수 없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법 체류라고 하는 신분적 특성을 제외를 한다면 이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방송 주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을 묻는다.
그다음에 또 그 빈곤 부모의 경우에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자신도 피해자로 성장해서 훗날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사회 구조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고 이것을 이제 개인에게 부모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라는 책무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의 문제로 볼 것인가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화하면 되게 난제 같지만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좀 또 명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 중에 갓난아기를 집에 4일 동안 방치하고 자기 게임으로 나가가지고 모았던 엄마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아이 며칠 저기 한 대 방치해버리고 남자친구하고 놀러 나가는 엄마 있어요. 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부모의 자격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제인 그림자 아이를 놓고 본다면 출생신고를 안 하는 부모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것이.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갈라지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저는 하나의 함정이 아까 뉴스를 들으면서 공통점 두 가지 뉴스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따르는 거였어요. 근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바로는 사실혼 관계를 하더라도 저는 출생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정식으로 결혼신고를 안 해서 출생신고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일 수가 있죠. 무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2015년에 사랑이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법이 혼인의 출생자 신고는 모두 어머니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아빠가 혼외자에 대해서는 이제 친생자 출생 신고를 엄마 이름하고 이런 거 몰라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게 2015년에 이른바 사랑이법인데 그 후에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확인서, 그다음에 특별 대리인 서민서,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2015년에만 100건이 넘는 미혼부 신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법원이 허가한 건 1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손봐야 되는 부분들도 남아 많이 있다.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만약에 출생 신고를 하면 우리 국가는 얼마만큼 아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물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훈 편집장, 윤성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